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며느리 지혜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서 수박 한 조각 먹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35년 은행원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퇴직금 전액을 털어서 신혼집 마련해주고 40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 시어머니한테 친딸처럼 모시겠다던 며느리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드리는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입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전직 은행원이에요. 사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투정이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암이었죠. 그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제가 그나마 모아둔 적금도 퇴직금도 심지어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모두 아들 결혼 자금으로 써줬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단정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복이 많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친딸처럼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결혼식 전에 지혜가 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정말 딸 하나 생겼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신혼집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가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사줬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전액으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냈고,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침대, 소파까지 모두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총 2천만 원은 들었죠. 혹시라도 지혜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할까 봐 제가 먼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40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 25만 원짜리 원룸으로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신혼생활 잘해라.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가끔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원룸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고 지혜도 가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아들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더라고요. 지혜 문자는 아예 끊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직장 생활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구나.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지혜를 마주쳤어요. 반가워서 지혜야 하고 불렀는데 지혜가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황급히 사라져 버렸어요.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그냥 마트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와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지혜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분이 정숙 씨, 지혜 씨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하시는 바람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걸 왜 남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나요? 바로 집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지혜 임신했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아, 그게. 미안해, 엄마.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깜빡했다고요? 첫 손주가 생긴다는데 그걸 깜빡해요? 그때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도 손주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마음을 다독이면서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임신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답하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싶어서 입덧은 어떠니? 힘들면 병원에 가봐야지.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했더니 괜찮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아, 나는 이제 저희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그랬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가고 태교도 혼자 하고 출산 준비도 다 혼자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혜 친정어머니가 모든 걸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 검진도 출산용품 준비도 태교 여행까지. 저는 철저히 배제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한테서 엄마 아기 태어났어. 건강한 딸이야. 연락이 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혜 친정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지혜 엄마, 아빠, 심지어 언니까지. 그런데 저는 아무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지혜가 놀란 듯이 물어보는데 그 표정이 왜 왔냐는 식이더라고요. 친할머니가 손주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손주 보러 왔지. 축하한다, 지혜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혜 친정 식구들은 다 부르면서 정작 친할머니는 왜 안 불렀을까요? 손주를 안아보려고 했더니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된대요.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혜 친정 식구들은 이미 다 안아봤더라고요. 외할아버지는 심지어 사진까지 찍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친할머니는 손주를 안지도 못하게 하면서 외할머니는 매일 와서 돌보고 있더라고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집에 와서 몸조리하는 것도 모든 걸 지혜 친정 엄마가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지혜야, 나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산후조리 같은 건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다 해주세요. 또 저희예요. 저희 엄마, 저희 집안 전부 다 저희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남이에요? 그렇게 손주가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아들이 데리고 와도 잠깐 보는 게 전부였고 지혜가 함께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손주 보러 가도 되니? 하고 물어보면 어머니 요즘 아기가 낮잠 시간이 일정해서 방문이 힘들어요. 어머니 오늘은 소아과 가는 날이라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혜 SNS를 보니까
지혜 친구들은 수시로 집에 놀러 와서 아기 보고 가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고. 친할머니만 못 오게 막은 거였어요. 그래도 어쩌다 보니 그랬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아예 연락도 뜸해졌어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고 그나마도 지혜 눈치 보느라 편하지 못했어요. 명절에 가면 지혜는 자기 친정 엄마한테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아기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제 앞에서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시작된 연락. 그러다가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저를 자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시간만 아기 봐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어머니 빨래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마트 좀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아기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부처럼. 그럴 때만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서 도와줬어요. 35도 무더위에도 가서 손주 돌보고 집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월세방에서 버스 타고 40분씩 걸려서 갔어요. 70세 가까운 나이예요. 그런데 일이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무적인 태도로 변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정말 일꾼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나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일만 시키고 쫓아내듯이 보내는 거죠. 한 번은 하루 종일 손주 돌보고 청소까지 하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혜야, 배가 좀 고픈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도 될까? 어머니, 저희 저녁 먹어야 해서요. 다음에 드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가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그런 식으로 이용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 사건이 터진 날 말이에요. 평소처럼 손주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8월 초순이었는데 정말 무더웠어요. 낮 기온이 36도였죠.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빨래도 돌리고 바닥도 쓸고. 너무 덥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수박을 조금 잘라 먹었거든요. 작은 접시에 서너 조각 정도요. 며느리의 폭발. 손주가 낮잠 자는 동안 무엇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 수박 드셨어요? 응, 너무 더워서 조금 먹었어. 왜?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혜가 좀 예민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뭐예요? 공짜로 집 얻어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육아까지 맡기니까 우리 집을 자기 집인 줄 아세요? 뭐라고? 진짜 부담스러워요. 어머니가 해준 게 많은 건 아는데 그렇다고 평생 우리한테 간섭하실 건가요? 지혜야, 나는 간섭한 적 없어. 그냥 있어요. 어머니는 맨날 손주 키우는 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우리 집 살림에 참견하시고 제가 요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시고 아기 재우는 방법도 요즘은 안 그래 하시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오히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는데 엄마, 지혜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해. 민수야. 엄마가 해준 건 고마워. 근데 그걸로 평생 우리한테 뭔가 기대하시면 안 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대? 내가 뭘 기대했니? 손주 돌봐달라고 해서 온 건데.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민수 오빠 엄마일 뿐이에요.
우리 가족은 저랑 오빠랑 아기예요. 어머니는 이제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머니 오시면 집 정리도 신경 써야 하고 요리도 신경 써야 하고 아기 돌보는 것도 간섭받는 것 같고. 차라리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나아요. 그 순간 35년 은행원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어요. 좋아. 알겠어. 그럼 이제 진짜 남이 되자. 엄마. 민수야, 엄마가 전세금 준 거 알지? 1억 2천만 원. 그건 엄마가 준 거잖아. 준 게 아니야. 빌려준 거야. 당장 갚아.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이래잖아. 남한테 공짜로 집을 얻어줄 이유가 없지. 그리고 가전제품, 가구 그것들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전부 값으로 쳐서 돌려받을 거야. 엄마. 그리고 지혜야, 너 말이 맞아. 베이비시터는 돈을 받잖아. 나도 그동안 손주 돌봐준 거 시급 계산해서 받을 거야. 몇 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주 3회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집을 나오면서 바로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아들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네, 계좌 이체 내역이 다 있어요. 1억 2천만 원 제 퇴직금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이체한 거요. 차용증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들이니까 믿고 그냥 줬죠.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도 있지만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빌려준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월세방에 사시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바로 해주세요. 그날 오후 아들과 지혜한테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채무 변제 요구의 건. 채무자 김민수. 채권자 최정숙. 채무 금액 1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추가 청구액 2천만 원과 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합계 1억 4천만 원. 변제 기한본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상기 금액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합니다.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쳤어요? 친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민수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래. 남이래. 남한테 왜 공짜로 집을 얻어줘? 엄마 제발. 우리 갈 곳이 없어. 그건 내 문제지 남인 내가 왜 신경 써? 지혜도 전화를 빼앗아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아기는 어떡해요? 아기? 내 아기잖아. 내 가족 문제잖아.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어머니. 그리고 지혜씨, 당신 말이 맞아요. 베이비시터는 돈을 받아야죠. 그동안 내가 손주 돌봐준 거 시급 계산해서 별도로 청구할게요. 한 400만 원 정도 되려나? 그날 밤 10시쯤 제 월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지혜가 서 있더라고요. 둘 다 울먹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도 함께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래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친딸처럼 어머니를 대하고 모실게요. 친딸처럼 모신다고? 벌써 몇 번째야 그 말이? 결혼할 때도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과가 뭐야? 가족이 아니래, 거리를 두래. 지혜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임신할 때부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변명은 안 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야,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네, 알아요. 사실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결혼 초부터 친정 엄마가 자주 오셔서 익숙했는데 어머니까지 자주 오시면 제 생활을 감시당하는 것 같고 부담스러웠어요. 신혼부부니까 자유롭게 지내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집 정리도 신경 써야 하고 요리도 신경 써야 하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이유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본 거였구나. 감시하러 오는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자유롭게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거죠. 나는 너를 감시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냥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동안의 서운함과 외로움,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민수야, 너희가 선택한 거야. 우리 가족끼리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살면 돼. 엄마, 우리 아기는요? 할머니 없이 어떻게 키워요? 너희가 키우면 되지. 외할머니도 있잖아. 아니면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든가. 지혜가 그러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요. 돌아가. 30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일주일 동안 아들과 지혜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무시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아들과 지혜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지혜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도 수척해 보였어요. 어머님, 이분들이 합의를 원하신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합의요? 네, 1억 4천만 원을 일시불로 갚기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분할 상환을 원하신다고. 민수야, 돈 있니? 엄마. 지금 당장은 없어. 그런데 집을 빼주시면. 빼준다고? 그 집 내 돈으로 전세 얻어준 건데? 그게.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게요.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 4년 동안 시간 충분히 줬어. 이제 와서 무슨 시간? 변호사님이 중재하셨어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한 달 안에 1억 4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 조건을 들어봐. 엄마.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간다. 둘째,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전세 빼면서 바로 내 계좌로 입금한다. 셋째, 가전제품과 가구값 2천만 원은 5년 안에 갚는다. 월 35만 원씩. 넷째, 각서를 쓴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월세방 살잖아.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월세밖에 못 가요. 아기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에요. 지혜 씨, 내가 사는 월세방은 괜찮고 내 아기가 사는 월세방은 안 좋아? 나도 너희 할머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결국 아들과 지혜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채무 변제 각서. 채무자 김민수는 채권자 최정숙에게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2024년 9월 30일까지 일시상환. 2. 가전제품 및 가구 구입비 2천만 원 2024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5년간 월 35만 원씩 분할 상환. 3. 상기 조건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동의함. 2024년 8월 20일. 채무자 김민수 서명. 연대보증인 박지혜 서명. 채권자 최정숙 서명.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수야, 너희가 원한 거야. 거리를 두자고 했잖아. 이제 진짜 거리를 두는 거야.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약속대로 집을 뺐어요.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4년 만에 제 돈을 돌려받은 거였어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돈 입금했어. 우리 이사가. 어디로? 반지하. 보증금 2천, 월세 45만 원. 반지하라고요. 40평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가 반지하에서 산다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저들이 선택한 거야. 그래, 잘 살아라.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손주가 아파. 폐렴이래.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그래서?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민수야, 나도 돈 없어. 그리고 너한테 빌려준 돈도 아직 다 못 받았잖아. 엄마 제발. 손주가 아픈데. 손주는 내 딸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지. 엄마. 그리고 민수야, 이번 달 할부금 35만 원 아직 안 들어왔어. 기한 넘기면 연체료 붙는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또 이용만 당해. 필요할 때만 찾고 괜찮아지면 또 내팽개치겠지.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가 너무 아파요. 반지하가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곰팡이도 많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읽고 삭제했어요.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 다시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아기가 매일 울어요. 제발 한 번만. 아기 좀 봐주실 수 없으세요? 돈 드릴게요.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지혜씨, 나는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받고 아들한테 받는 할부금 35만 원까지 합치니 제법 여유가 생겼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8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샀어요. 지방 소도시의 조용한 동네였죠. 15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제 명의의 집이에요. 더 이상 월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남은 4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오고 아들한테 받는 35만 원까지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국민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 80만 원. 혼자 살기에 충분했어요. 이사 온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35년 은행원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 금융교육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연금 관리 방법, 간단한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 같은 거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손주한테 용돈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거 안 당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복지관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식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숙 씨 잘했어요. 우리 나이에 뭐 그런 거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맞아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들이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식당도 다니고 가까운 여행도 다녀요. 지난달에는 다 같이 기차 타고 강릉 바다를 보러 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 8시에 아침 식사.
9시에 복지관 가서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점심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후에는 독서하거나 TV 보거나 낮잠. 저녁에는 간단하게 혼밥. 밤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다가 십시에 취침. 단순하지만 평화로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도 않아요.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어도 되고 수박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구나 싶어요. 지금은 집을 판지 6개월이 지났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엄마 잘 지내? 그래, 잘 지낸다. 손주 사진 보낼게. 그래.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요. 아니야, 아들아. 나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너희끼리 잘 보내라. 엄마. 생각이 나면 가끔 귀여운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줘. 그걸로 충분해. 지혜도 가끔 문자를 보내요. 안부 인사와 함께 손주 사진을 보내주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아기가 많이 컸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아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중해요. 아마 제가 멀어지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았나 봐요. 가끔 이런 문자도 와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답장은 짧게 해요. 그래, 너희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원할 때, 제가 편할 때만 연락하고 만나요. 그들이 부르면 달려가던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지혜가 몸이 안 좋아서 손주 좀 봐줄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들아, 미안하지만 나도 약속이 있어. 베이비시터 구해서 맡겨라. 엄마. 아들아,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 이해해줘.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해요. 너무 심한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손주 생각이 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손주 얼굴이 떠올라요. 그 작은 손, 작은 발.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너무 매정했나?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와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싶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아직도 생생해요. 전 재산을 쏟아부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며 살면서도 손주 돌봐달라면 달려갔던 저한테 한 말이에요.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말. 병원에서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게 했던 것. 100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 필요할 때만 부르고 끝나면 쫓아내듯이 보냈던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손주를 위해서라도 참아야지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계속 상처만 주면 그 사랑도 식어버린다는 거요. 특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더욱 그래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가 40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방에 살면서도 참았던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퇴직금 전액을 쏟아부은 것도 손주 돌보러 무더위에 달려간 것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며느리였고 지금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면 이런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세금, 가전제품, 가구, 육아 도움.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신가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고 손주 생각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요. 어제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경주 불국사를 보러 갔어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죠. 우리 나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친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끔 아들이 보내주는 손주 사진을 봐요. 많이 컸더라고요. 벌써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했대요. 사진 속 손주는 웃고 있어요. 건강해 보여요. 마음 한편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요. 잘 크고 있구나. 그걸로 됐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없어도 손주는 잘 자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고 외할머니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끔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달 25일이면 아들한테서 35만 원이 입금돼요. 입금 35만 원 김민수. 통장에 찍히는 이 문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들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빚을 갖고 있구나.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들은 앞으로 4년 반 동안 매달 이 돈을 보낼 거예요. 그때쯤이면 저는 72세. 아들은 40대 중반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에요. 지난주에는 80세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통장 번호를 달래서 줄 뻔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생각나서 안 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며느리한테는 부담스럽다,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어요. 요즘 많이 생각해요. 희생과 사랑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40평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방에 살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퇴직금 전액을 쏟아부으면서도 그게 모성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당연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집을 사주는 게 당연한가요? 손주 돌봐주는 게 당연한가요? 공짜 가정부 노릇하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시어머니의 선택이고 희생이에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슬프지만 요즘 느끼는 거예요. 자식도 결국 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생기고 엄마는 우리 가족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지혜가 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게 맞으니까요. 다만 그렇다면 엄마를 이용만 하면 안 되는 거죠. 67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나도 나의 인생이 있다는 걸요. 항상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최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최정숙으로 살고 싶어요.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주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최정숙으로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저도 4년 동안 참고 참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방에 모든 걸 결정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상처받은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꼈어. 많이 속상했어. 이렇게요. 혹시 알아요? 며느리도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계속 무시당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나도 한 사람의 인격체야.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다가 호구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다면 참기만이 능사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자식이라도 돈 관계는 명확하게 하세요. 저는 전세금을 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요. 내 자식인데 뭐리라고 생각했죠. 그게 실수였어요. 나중에 그건 엄마가 준 거잖아라는 말을 들을 때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자식이라도 아니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돈 관계는 문서로 명확하게 해두세요. 차용증을 쓰세요.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입장, 며느리의 입장, 각자의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시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공짜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무한 ATM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체이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았어요. 며느리로 살았고 지금은 나이 들어 외로운 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아들 여러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아내 편만 들지 마세요. 엄마가 여러분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기억하세요. 저의 바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제 행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손주 사진 보면서 미소 짓고 복지관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고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게 지금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보여요. 67세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저는 이제 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가끔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아도 남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최정숙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으로 사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